AI의 오랜 빙하기가 이어지다가 해빙의 전조가 바로 2012년에 나오게 되죠. 조 박사님, 그 당시 그 사건 기억하시죠? 또 놀랬던 게 구글이 그 당시 동원한 이 컴퓨팅 파워였습니다. 그때 이 학습에 쓰인 게 16코어짜리 CPU를 1000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3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전쟁이 한창 중이었던 1943년의 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인공지능을 부활시킨 컴퓨팅 파워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물리학 박사이자 전쟁사 전문가이신 최승병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병입니다. 네,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2차 세계대전과 인공지능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도 궁금하실 텐데 오늘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은닉증이 포함된 다층 신경망, 이 다층 퍼셉트론으로 해결하면서 딥러닝 모델로 발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왜 그 이후로 20년 넘게 AI의 빙하기가 이어졌을까요?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77년도에 발표된 애플2 컴퓨터를 쓰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전산실 컴퓨터가 소위 IBM AT 네, 286. 호환기종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산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돌아갔죠.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Principle of Parsimonious를 강조하시면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컴퓨팅 파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복잡한 모델 돌리면 그냥 뻗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과대적합 오버피팅 문제도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컴퓨팅 파워, 계산 능력이 부족한 게 진짜 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기가 계속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제가 그 전에 지금 구글 AI를 이끌고 있는 제프 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학부 시절에 이분도 인공신경망을 배워서 1990년에 졸업 논문을 이걸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학습시키는데 너무 계산량이 많아갖고 모델을 키울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기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맨날 생각한 게 내가 CPU 한 32개만 병렬로 연결할 수 있으면은 정말 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PC가 IBM 8088 CPU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그게 XT에 들어간 거죠. 네. 그게 그 CPU 클럭 속도가 10MHz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었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CPU는 인텔의 11세대 i7인데 이게 2.8GHz거든요. 그럼 몇 배죠, 이게? 그러면은 대충 생각해 보면 거의 300배 거의 되네요. 300배 정도 네. 되는 성능의 노트북을 쓰고 있는 건데 네. 아마 지금 제프딘이 그 미네소타 대학 시절하고 비교하면 아마 그 학교 전체 컴퓨터를 다 합쳐도 지금 노트북 하나 될까 말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지금 돼서 생각해 보니까 32배는커녕 그보다 100만 배나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AI가 만들어진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제. 그런데 이 AI의 이런 오랜 빙하기가 이어지다가 그게 딱 해빙의 전조가 바로 2012년에 나오게 되죠. 조 박사님, 그 당시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기억합니다. 2012년요. 최승병 박사님이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라는 책을 출판한 해가 2012년이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거 참. 그런데 사실은 2012년에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끄는 슈퍼비전 팀이 ILVRC라는 이미지 인식 국제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페이페이리 교수가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이미지넷,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죠. 사진, 데이터베이스죠. 이걸 가지고 국제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맞아요.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그때 2등을 10%포인트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갑자기 팍 뛰는 발전에서 이게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0.1%포인트의 경쟁이었다고 해요. 제가 그때 사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긴 했지만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제프리 힌튼 교수의 연구도 굉장히 놀라웠지만은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 모델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 나온 게
이 제프 딘이랑 유명한 또 앤드루 응 교수가 그분들이 쓴 거는 그 당시 유튜브 영상 1000만 개에서 이미지를 뽑아갖고 그걸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역시 이미지넷 DB에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인식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줬더니 이것도 성능이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다들 역시 깜짝 놀랐는데 와, 구글이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다니 했었는데 또 놀랬던 게 구글이 그 당시 동원한 이 컴퓨팅 파워였습니다. 그때 이 학습에 쓰인 게 16코어짜리 CPU를 1000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3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와, 진짜 이 정도 갈아 넣어야 이 정도 완성도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1970년대부터 이렇게 꽝꽝 얼어있던 빙하기, 인공신경망이 확 풀리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이 연산 능력에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구글이 그 전까지는 CPU를 썼지만 CPU 대신 GPU를 쓰게 되고 그렇죠. 급기야 스스로 구글에서 직접 설계한 TPU를 사용하게 그렇죠. 되면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컴퓨팅 파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게 오늘날의 AI 혁명을 가지고 오게 계기가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AI 혁명을 이끈 중요한 발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전쟁과 관련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그러면 ENIAC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 ENIAC도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 세계 최초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인 ENIAC이 만들어지죠. 이게 전쟁 뒤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쟁 뒤에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43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이걸 발주한 데가 어디냐면은 미 육군의 탄도학 연구소였습니다. 여기서 이 대포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당시 금액으로는 약 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또 여기다 진공관을 19,000개나 집어넣은 컴퓨터를 설계한 겁니다. 탄도라면은 이 대포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 각도를 계산하는 거죠? 네, 이 포탄을 쐈을 때 그 포탄이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 궤적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어떤 각도 쏴야 되는지 이걸 참조하는 표가 있었죠. 그게 뭔지 기억하시죠? 그 사표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이게 네. 사표, 파이링 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네. 진짜 큰 사격장에서 조건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진짜 대포를 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날아가는지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갖고 그래서 표를 만든 거죠. 그랬던 거군요. 네, 그러려면은 이 포를 얼마나 많이 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몇천 발, 몇만 발을 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육군에서는 이런 복잡한 거 다 쏴보지 않고 좀 어떻게 계산기에다 딱 조건만 집어넣으면은 우리 딱 사격 재원이라고 하죠. 그 각도가 딱 나오는 그런 거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당시에 이런 것들을 포를 쏠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미소 냉전으로 인해서 그런 계산을 하는 기계 장치가 이미 나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면서 이걸 계산하는 계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뭘로 계산했냐면은 기계식 계산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계산 잘하는 것도 있었고 간단하게 찌걱찌걱 돌려서 계산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안에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막 맞물려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계산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계산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 건데 이때 나온 ENIAC은 그 당시로선 획기적으로 1초에 덧셈 뺄셈을 5,000번 5,000번이요. 곱셈은 최대 385번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예. 우리 또 많이 하는 게 루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곱근 계산이 1초에 3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로선 진짜 획기적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게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충격이 있었죠.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약 페타플롭스 단위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당 1초당 경 단위의 몇 경의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억조 이상 경.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에 컴퓨팅 한 대의 파워가 몇 조 배는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컴퓨터가 애니악만 있었을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컴퓨터를 미국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컴퓨터의 발상지는 영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저희가 미국만 얘기하면 고 튜링 선생님께서 섭섭해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건 없었나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도 전쟁 중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영국이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깨기 위해서 암호 해독용 기계 원비를 갖다가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네, 사실 이 애니그마는 독일 암호 체계 중에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애니그마는 이 사령부에서 야전 부대, 전방에 있는 여러 부대들이나 바다에 나가 있는 이런 함정, 유보트 같은 거에 전문을 보낼 때 쓰던 암호 기계였고요. 이건 뭐 한 2만 대 정도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상급 부대들, 야전군급의 부대들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한 기밀을 전송해야 되니까 여기는 훨씬 더 보안 체계가 강화된 그런 암호를 별도로 썼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별도의 암호 기계를 썼는데 이 암호 체계는 우리가 그 기계를 만든 회사의 이름을 따서 보통 로렌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만큼 최고급 암호를 다뤄야 되니까 기계가 훨씬 더 복잡했죠. 그런데도 그걸로 또 해결이 안 되었던 건가요? 원비로는 해결이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색다른 기계가 필요하다. 한 차원 더 발전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때 바로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영국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었나 보군요. 그것도 튜링과 관계가 있나요? 튜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위 에이스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했는데 현대적 개념의 컴퓨터에 대해서 설계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로렌츠 해독용 컴퓨터는 이 에이스 보고서가 나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그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 개발진들이 튜링의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했습니다. 옆에 팀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이걸 만드신 분은 그 당시에 전화기술자였던 토미 플라워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튜링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1943년 12월에 로렌츠 해독용 컴퓨터 콜로서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진공관이 한 1600개가 쓰였고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구멍 뽕뽕뽕뽕 뚫린 그 테이프도 이용을 했고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그 배치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원시적인 프로그램도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치 작업이 그때부터 나왔네요. 네. 그런데 지금 콜로서스를 말씀하셨는데 애니악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였던 게 아닌가요? 네, 이게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니악은 최초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콜로서스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디지털 컴퓨터의 최초인 것이죠. 콜로서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공관을 쓰고 디지털 연산을 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초인 거죠. 다만 이게 한계가 뭐였냐면은 목적이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암호 해독 하나로만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애니악은 그 반면에 여러 목적으로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었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다르게 짜면은 탄도 계산 외에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최초의 컴퓨터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좀 눈독을 들이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컴퓨터를 어느 한 분야에 쓰는 것보다는 범용으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상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기 눈독을 들이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폰 노이만이었습니다. 폰 노이만이면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은 누구나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예. 유명한 분이죠. 현대적인 컴퓨터의 설계를 한 분, 아키텍처를 설계한 분, 튜링 보고서에 보면 이분의 글이 인용이 돼 있어요. 에드박에 관한 보고서 1차 초안. 에드박이 애니악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게 원조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 때문에 폰 노이만이 에드박 개발에 관여한 줄 알았는데 애니악에도 관련이 되신 건가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애니악을 설계할 때부터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애니악을 사용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에드박, 애니악의 후속 기종을 처음 설계하기 시작한 게 애니악이 완성되기도 전이었어요. 이미 1945년에 미 육군은 이 후속 기종 얘기를 하게 됐고 이때는
폰 노이만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그 개념 설계를 같이 하시게 된 거죠. 에드박에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폰 노이만은 이 에드박 기능 설계를 하면서 이 미래 컴퓨터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능 그리고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하시게 된 거죠. 이때는 폰 노이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입출력 장치, 연산 장치뿐만이 아니라 내부 메모리를 갖추고 여기다가 프로그램 명령을 적재해서 막 돌리고 또 그 중간중간 나오는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그걸 이용해서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는 이런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ENIAC은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컴퓨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중앙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ENIAC은 그 기억 장치가 없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콜로서스나 애니악 같은 초기 컴퓨터들은 이 메모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뭐 결과가 나왔는지 이걸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능을 이야기하려면 꼭 필요한 게 기억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 박사님 말씀은 ENIAC에는 기억 장치가 없었다. 우리가 지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기억인데 폰 노이만이 비로소 그 기억 장치를 제안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나서 딱 돌아보면 잊어버리는 이 정도의 지능을 뭐라고 합니까? 붕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붕어 수준의 지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뭘 했으면은 그 결과를 기억하고 야 다음번엔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더 잘해야겠다. 이런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게 빨리빨리 되려면은 그 메모리가 빨리 입력도 시키고 출력도 할 수 있는 이 빠른 입출력이 가능한 이 메모리가 있어야만 이런 발전된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ENIAC은 어떻게 기억 장치가 없이도 작동을 했던 건가요? 근데 이게 메모리 없이 그럼 어떻게 컴퓨터가 동작했냐?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떻게 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배선을 연결하는 걸 바꿔가면서 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러그들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선을 끼고 빼고 하는 거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폰 노이만이 야 이거 탄도 계산 말고 딴 거 좀 계산해보자. 그 당시 이 폰 노이만이 관여되었던 또 중요한 프로젝트가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수소폭탄이 원자폭탄 다음에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의 핵폭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산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이 애니악을 썼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프로그램 하나 바꿔놓고 또 하면은 틀리니까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프로그래밍하고 디버깅 하는데 당시에는 무려 3주씩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3주씩이나요? 네. 엄청 오래 걸렸네요. 네. 그런데 방금 수소폭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큰 이야기 주제가 또 냉전과 인공지능 아닙니까? 결국에는 폰 노이만이 제안한 이 아이디어가 컴퓨터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냉전 체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결국에 핵무기 개발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강화하는데 이 계산 컴퓨터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냉전 시대에도 컴퓨팅 파워 경쟁이 본격적으로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악이 발표된 게 1946년인데 그 뒤에 곧장 이 메모리를 갖춘 에드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1949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이 메모리를 갖춘 현대적인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에드삭이라는 컴퓨터가 있죠. 이게 사실 에드박이 발표되기 조금 전인 1949년 5월에 한 발 앞서 발표됩니다. 그 조금의 기간 차이 때문에 에드삭이 세계 최초의 현대적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에드박의 개념 설계를 보고서 만든 거여서 그래도 에드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역시 논란이 있네요. 네. 그럼 에드삭은 당시 메모리가 얼마나 됐었나요? 네. 이 에드삭의 메모리가 지금 보면 정말 적은 수준인데 불과 에드삭은 1.1KB 밖에 없었어요. 1.1KB 요? 네, 그리고 미국의 에드박도 조금 더 많긴 한데 불과 5.6KB 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만 해도 수기가바이트인데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수억 배는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원시적인 컴퓨터를 가지고도 핵무기나 핵미사일은 가동을 그렇죠. 시켰는데 네.
인공지능 학습은 안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당시에 그 핵무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했던 게 우리의 기본적인 지능을 갖고 다 계산을 하고 그걸 보조하는 용도로 쓰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거는 역시 그 정도는 택도 없고 정말 수십억 배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역시 인공지능은 대단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 씨앗이 뿌려져서 전자 디지털 컴퓨터가 쭉 발전해 오고 그 뒤로도 이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면서 이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 에드박 나온 뒤에 여러 후발주자들이 또 막 뛰어들었습니다. 이걸 처음에 만든 데가 유펜이었는데 그 뒤에 뭐 또 유명한 대학이 일리노이의 어바나 샴페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뭐 올드박, 일리박 이런 후속 기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지금도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런 분야가 있지만은 당시에도 이 정도 상황이면 회사 하나 만들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컴퓨터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니까 야 이거 돈 되겠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애니악을 처음 만든 분이 프레스파 에커트랑 존 머칠리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들도 야 이거 돈 되는데 이 지적재산권은 내가 가져야지 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대학이랑 마찰을 빚게 돼요. 당연히 대학에서는 야 우리가 돈 되는데 이건 기관에 귀속해야지 라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에 때려쳐서 우리 회사 하나 차릴게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최초로 만든 상업용 디지털 컴퓨터가 유니박이라는 겁니다. 유니박요. 네. 그리고 나서야 미국 업계 거물 기업이 하나가 있죠. IBM 말씀이 네, 맞습니다. IBM. IBM이 그 다음에야 IBM 701이라는 컴퓨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네요. IBM이면 미국의 그 상징과 또 같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보면은 그때도 스타트업이 먼저 IBM보다 먼저 선수를 친 거네요. 네, 이것만 보면은 IBM이 한 발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IBM이 정말 늦은 건 아니었고요. 애니악 에드박 한창 개발될 때 IBM도 이 정보를 입수하고 야 우리도 빨리 개발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주문까지 먼저 받아요. 근데 그 주문을 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AFSA 즉 미군 안보국이었습니다. 이 미군 안보국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NSA가 됩니다. NSA요? 네. 그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 네, NSA. 미 국가안보국이죠. 첩보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게 NSA가 IBM에 먼저 주문을 합니다. 여기가 뭐 하는 조직이냐면은 적국의 암호해독 같은 걸 총괄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암호해독을 위해서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했죠. 그래서 IBM에 이거 주문을 맡겼는데 근데 이게 군 기밀 사항이다 보니까 외부론 공개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공개하고 상용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게 IBM 701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컴퓨터들은 결국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하나하나 개발이 됐던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엔 이게 다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아니었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다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입니다. 저희가 진공관 컴퓨터 하면 정말 원시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 쓰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이게 많이 만들어졌고 냉전 시대 초기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 초기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2차 세계대전에서 시작해서 지금 냉전 시대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한번 끊고 지나갈까요? 네. 다음에도 그 AI 혁명을 이끈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야겠죠? 그럼요. 진공관에서 끊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반도체 칩이죠, 이제. 그렇죠. 반도체 칩이 어떻게 또 컴퓨팅 파워의 발전을 이끌어냈고 그게 어떻게 또 AI 칩의 발전 그리고 AI 혁명으로 이어졌는지 다음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미소 냉전을 어떻게 더 격화시켰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